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는 여자입니다. 전 가족이라는 건 서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힘들 땐 힘이 되어주는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가족은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도 생각 안 하고 빈정거리기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동서가 그게 엄청 심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 시댁 식구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그 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저희 할머니가 저랑 오빠를 거의 다 키워주셨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할머니가 이것저것 간식을 만들어주기도 하셨죠. 혜진아, 할머니가 옥수수 맛있게 쪄놨거든. 숙제하면서 이 옥수수 좀 한번 먹어봐라. 우와, 옥수수다. 할머니표 옥수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가끔은 저희 부모님이 너무 일이 늦게 끝나 저와 오빠가 먼저 잠에 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할머니가 자장가까지 불러주면서 저희를 재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던 중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던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돈을 더 잘 벌었으면 당신한테 맞벌이 시킬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럼 당신이 퇴근하다가 이렇게 사고 당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한순간에 지적장애를 얻게 되신 저희 엄만 의사소통은 아무렇지 않게 되지만 기억력이 좀 나빠지고 고집이 세졌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엄마를 딸처럼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전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할 때도 할머니가 화 한 번 안 내고 좋게 좋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애미야. 가스레인지를 썼으면 가스불을 무조건 꺼야 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또 까먹었어? 아, 맞다. 어머님이 저한테 가스불 꼭 끄라고 말씀하셨었죠. 아, 분명히 외운다고 외웠는데 왜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어. 까먹을 수도 있지. 대신에 다음번에 또 까먹어서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차라리 다음부턴 밤에 배고프면 날 깨워라. 라면이든 뭐든 내가 끓여주면 되는 거잖니. 한 번은 저희 엄마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막 기침도 하고 열도 나길래 저희 오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열 나는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이라도 먹어야 감기가 얼른 낫죠. 싫어. 엄마 병원 안 갈 거야. 엄마는 어른이라서 병원 같은 데 안 가도 나을 수 있거든? 엄마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오빠가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또 설득을 하셨습니다. 애미야, 네가 빨리 감기가 나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놀러도 많이 가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집에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 혜진이랑 태진이한테도 감기가 옮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른 나랑 같이 손잡고 병원 가자. 싫어요. 병원 가면 주사 맞아 될 수도 있고 또 약 먹는 것도 싫단 말이에요. 큰 병도 아니고 감기인데 왜 자꾸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저 진짜 안 가도 된다니까요. 엄마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지만 할머니가 아이 달래듯이 살살 달래서 결국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빠가 할머니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저희 집사람 병원 데려가느라 엄청 고생하셨다면서요. 괜히 저희 집사람 때문에 어머니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고생은 무슨, 우리 며느리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딸이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픈데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게 바로 엄마 아니니. 그렇게 저희 집안의 기둥이 되어주시던 할머니도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어느덧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기운도 많이 없어지시고 자주 아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틈만 날 때마다 늘 저랑 오빠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세상 혼자 살아가기엔 어려운 분인 거 알지? 그러니까 이 할미가 세상 떠나고 나서도 너희가 너희 엄마를 잘 챙겨야 한다. 알았지? 할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저와 오빠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항상 저희 엄마를 걱정하시던 할머니는 제가 22살 때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 모두 엄청 슬퍼했는데 특히 저희 엄마가 아주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나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 나도 그냥 따라갈래. 나도 어머님 따라갈 거란 말이야. 저희 할머니가 엄마를 워낙 딸처럼 생각해 주셨으니 아마 엄마의 심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엄마가 매일 할머니의 사진을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전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된 오빤 30살 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진짜 성격도 좋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드리니까 저까지 너무 고맙더라고요. 게다가 음식까지 잘하다 보니 저희 엄마가 새언니가 하는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새언니, 오늘 우리 엄마한테 떡볶이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저 이번 주 내내 엄마 때문에 귀에 딱지 않는 줄 알았잖아요. 저번에 새언니가 해주신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었다면서 그게 또 먹고 싶다고 진짜 100번 넘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안 그래도 아버님한테 그 얘기 듣고 떡볶이 재료 사서 이렇게 바로 온 거예요. 어머님이 제가 해드린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새언니는 애처럼 구는 저희 엄마를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정말 잘해드리더라고요. 전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건지 저희 집안에 또 한 번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경찰로 일하는 저희 오빠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치고 만 거예요. 그때 저희 가족들이 놀라서 다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저희 새언니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애인 제가 어떻게든 예전에 그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놓을게요. 병원에서 매일 지키든 아니면 물 떠놓고 기도를 하든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든 다 할 거예요. 그 후 새언니는 입원해 있는 오빠의 곁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도 그런 새언니한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봐서라도 얼른 회복해서 다시 열심히 일할게.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새언니가 옆에서 정성스레 지켜준 덕분에 결국 저희 오빠는 몇 달 만에 회복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새언니는 저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보물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저희 아빠는 직장을 은퇴하시고 저도 페인트 공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희 남매가 배우자 복은 있는 건지 저희 남편도 새언니처럼 저희 집에 정말 잘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집에 갈 때마다 매번 작은 선물이라도 꼭 사가고 과일 하나도 직접 깎아서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남편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민서방, 나 민서방이랑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냥 집에 안 가면 안 되나? 이따가 저녁에 나랑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다가 내일 가면 되잖아. 아유, 당신 우리 사이 부담스럽게 왜 그래? 평일에 일하느라 바쁜 사람인데 주말에 이틀이나 처가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데 저희 남편은 오히려 밝게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좋으시다는데 당연히 하루 더 있다 가야죠. 어머님,
저 오늘 집에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까지 어머님이랑 실컷 놀아드릴게요. 한 번은 또 저희 친정에서 하루 잤는데 엄마가 저희 남편 먹인다고 아침 일찍부터 된장찌개를 끓이신 거예요. 사실 할머니가 계실 땐 엄마한테 가스불을 못 만지게 했었는데 이젠 저희 아빠도 은퇴하고 집에 계시니까 종종 가스불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지적장애가 생긴 이후부터 된장찌개에 뭘 넣는 건지 자꾸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엄마가 끓여준 그 이상한 된장찌개를 먹고서도 인상 하나 안 찌푸리고 오히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어머님 음식 솜씨가 진짜 대단하신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구수한 된장찌개를 먹으니까 기운이 벌써부터 팍팍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가족들은 다 맛없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 민서방만큼은 내 편이네. 이러니까 내가 자네 오는 날만 기다리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저한테도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저부터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뭐 힘든 일 없었어? 혹시라도 힘든 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해. 그리고 피곤한 날은 집안일도 하지 말고 그냥 씻고 푹 쉬고. 어차피 집안일은 체력이 남아도는 내가 다 하면 되거든. 게다가 저희 시부모님과 시동생, 시누이까지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시댁에만 가면 저를 그렇게 반가워해주고 또 제 생일 땐 시어머니가 미역국에 갈비찜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중 딱 한 명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한 동서였습니다. 동선 이미 아들이 한 명 있는 데다가 제가 결혼한 당시에도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맨날 애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전 애도 봐야 되고 몸도 무거우니까 음식 안 해도 되죠? 형님은 홀몸이니까 하나도 안 힘드시잖아요. 그래, 우리 조카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니까 동선 가서 편하게 쉬고 있어. 음식은 나랑 어머님이랑 둘이 해도 충분해. 동서가 말하는 게 조금 쌀쌀 맞긴 했지만 그래도 임산부니까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제가 임신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임산부가 몸이 얼마나 힘든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선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꾸만 이기적으로 굴더라고요. 시댁에서 모일 때마다 자꾸 가족들 다 들리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 진짜 원래 식단은 임산부한테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생선 말고 소고기 먹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오늘 저녁에 생선구이냐고. 동서, 그렇게 소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랬어. 난 어머님이 동서 아무거나 다 잘 먹는다길래 오랜만에 생선이나 굽자고 했지. 그걸 꼭 제가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건 원래 가족들이 알아서 물어보고 챙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임신해서 성격이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저런 건지 저로선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말론 원래도 성격이 좀 까칠한데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동서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동서가 둘째를 낳았을 때 아기 옷이랑 신발도 선물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 선물을 보고서 고맙다는 말도 없이 또 빈정거리는 거예요. 형님, 이제 보니까 진짜 센스 없으시네요. 이런 아기 옷이나 신발 같은 건 친구들한테 많이 받는 선물인데 가족이면 이것보단 더 좋은 걸 해줬어야죠. 뭐? 내 딴엔 그래도 좋은 거 고른다고 고른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도로 가져갈까? 아니, 뭘 줬던 걸 또 뺏고 그래요. 전 그냥 형님이 센스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형님이 애가 없어서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면 주변 친구들한테라도 좀 물어보고 배우세요. 아, 동서. 난 동서 생각해서 선물 사온 건데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동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앞으로 동서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 괜히 좋은 마음으로 해줬다가 또 이런 소리 들으면 나만 기분 나쁘잖아. 저는 동서가 저한테 매번 시비를 거는 것도 짜증났지만 무엇보다도 자꾸만 저한테 애가 없어서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애가 안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난임병원도 다니고 시험관 시도도 해봤는데 계속 실패하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텐 잘만 찾아오는 아이가 왜 저희한테는 안 찾아오는 걸까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선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자꾸 저를 약 올리더라고요. 형님, 다음 주에 우리 둘째 돌잔치인 거 알죠? 아무리 형님이 애가 없어서 모른다지만 이번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좋은 선물로 좀 골라보세요. 형님이 마음을 예쁘게 써야 애가 생기는 거예요. 하도 동서가 이러니까 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진 동서와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동서한테 밥 사준다고 불러서 좋게 좋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동서, 혹시 나한테 뭐 불만 있어? 같은 며느리끼리 서로 의지하고 친하게 잘 지내면 좋은데 동서가 자꾸 나한테 툴툴거리기만 하니까 내가 동서랑 친해지는 게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뭐 불만 있으면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 네? 저 형님한테 불만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언제 형님한테 툴툴거렸다고 그래요? 툭 하면 나한테 애가 없어서 모른다는 둥, 센스가 없다는 둥.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시비 걸고 짜증내잖아. 그거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그냥 제 말투가 원래 그런 것 뿐이에요. 전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한 건데 그걸 꼬아서 듣는 형님이 잘못이죠. 결국 그날 동서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던 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이나 동서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나아지는 게 전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애가 안 생겨서 우울한데 동서까지 저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 저와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잘해줘서 힘이 많이 됐습니다. 한 번은 저희 엄마가 길을 걷다가 자전거랑 부딪혀서 다쳤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자전거도 잘못이지만 저희 엄마도 휴대폰만 보면서 걷다가 자전거가 오는 걸 못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퇴근하자마자 남편이랑 같이 달려갔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를 위로해드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걸을 때 휴대폰만 보면서 걸으면 위험하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휴, 휴대폰에 재밌는 게 많은데 어떡해. 길은 가야 되고 유튜브는 보고 싶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밌는 건 집에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또 그렇게 휴대폰만 보면서 걷다가 다치시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어머님 저 엄청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저 생각해서라도 다음부턴 꼭 조심하세요. 아셨죠? 남편이 이렇게 가족들을 많이 챙기니까 저희 가족들도 남편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동서가 또 셋째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만 셋 낳았다고 아주 유세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예전엔 며느리가 아들 못 낳으면 소방 맞았던 거 알죠? 제가 우리 집안에 형님 몫까지 아들 셋을 가져다 줬으니까 앞으로 형님은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형님은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한 명도 못 낳았잖아요. 동서,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나도 애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얘기 좀 하지 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진짜 형님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겠네. 동서는 그렇게 말하더니 갓난쟁인 셋째 조카를 안고선 이러는 거예요. 서준아, 너네 큰엄마 되게 예민하시다. 그치? 그게 다 애가 안 생겨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돼. 어차피 너희 큰엄마랑 큰아빤 나중에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 큰엄마랑 큰아빠 돌아가시면 너희가 그 재산 다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큰엄마가 짜증내도 우리가 좀 이해해주자. 세상에 전 그렇게 얘기하는 동서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저희 시아버지까지 들으셨어요. 시아버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동서한테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둘째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애한테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자 마침 거실로 나오던 시동생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아휴, 당신 또 무슨 말을 했길래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당신 또 우리 형수님 앞에서 이상한 얘기했지? 내가 제발 부탁이니까 그 입 좀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 진짜? 왜 다들 나만 가지고 난리야? 사람 입이 뚫렸으면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시댁에 와서 매번 눈치 보면서 얘기해야 되냐고. 가족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도 동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턴 동서와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그 후로도 저희 부부는 임신을 하기 위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험관 시도도 여러 번 실패하고 한의원 치료까지 다 해봤지만 전부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6년쯤 됐을 때 이제 포기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애 없이 우리 둘만 사는 걸로 할까? 이제 나도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언제까지 계속 시도만 할 순 없잖아. 그래, 사실 나도 당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 얘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어차피 요샌 애 없이도 잘 사는 부부들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턴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자고. 알았지? 결국 저희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임신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원하던 아이는 가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저한텐 욕심이었던 걸까요? 결혼한 지 7년쯤 됐을 때부터 남편이 점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너무 피곤해하는 데다 자꾸 몸이 간지럽다고 하고 어느 순간부턴 얼굴도 누렇게 뜨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간경화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술, 담배도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 간경화에 걸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술을 안 마셔도 비만이나 당뇨,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 때문에 간경화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약물치료 시도했지만 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의사가 간 이식까지 추천을 하더라고요. 지금 환자분한텐 간 이식이 최선입니다. 가족분들 중에 적합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식 수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공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에 저희 가족들 모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특히 저희 시아버지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혜미야,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우리 아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 집안을 위해서 희생 많이 했던 애야. 우리 집안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까지 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 대학도 못 보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가난한 집안 형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돈 벌러 다닌 애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우리 아들이 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사실 저희 시댁이 형편이 좀 안 좋은 편이긴 했는데 예전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연탄 보일러를 떼는 집이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돈을 벌어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드렸대요. 그렇게 가족을 위하며 살았던 남편한테 그런 큰 병이 생겼다고 하니까 가족들 모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희 시동생이 남편을 위해 나서더라고요. 형, 내가 형한테 간 이식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병원 가서 검사해봤는데 다행히 이식에 적합하다고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랑 아버진 연세도 많으신데
당연히 동생인 내가 형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때 동서가 기겁을 하면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당신 나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잖아. 애가 셋이나 있는 사람이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미친 소리라니. 당장 우리 형이 큰일 나게 생겼는데 동생인 내가 이식 안 해주면 누가 이식을 해줘? 당신이 아주버님 동생이기만 해? 내 남편이자 우리 애들 아빠이기도 하잖아. 당신 아주버님한테 간이식 해주다가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나랑 우리 애들 어떡할 거냐고. 동서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데도 저희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까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동서의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동서 말대로 간이식 수술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도 생기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애가 셋이나 있는 가장이 시도하기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건 절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병원에 가서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수술에 적합하다고 나오더군요. 결국 저는 그 이후에 시댁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시댁 식구들한테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그 간이식 제가 할게요.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검사해봤는데 이식 수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애들도 셋이나 있으니까 건강한 몸으로 애들한테 더 신경 쓰셔야죠. 그리고 동서, 수술은 내가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서방님이 우리 남편 때문에 잘못되는 일 절대 없게 할 거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동서가 코웃음을 치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차, 진작에 형님이 한다고 했어야지. 왜 괜히 절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해주면 해주는 거지. 굳이 가족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야겠어요? 아휴, 마누라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동생이 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이식 수술 같은 거 해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우리 형수님이 큰맘 먹고 형을 위해서 수술해 주신다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딴 소리를 하냐고? 아, 진짜 왜 또 나한테만 난린데? 왜 다들 형님 편만 드냐고? 그런데 그렇게 동서랑 시동생이 싸우는 와중에 저희 남편은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울고 불며 이러더라고요. 여보, 이건 아니야. 나 때문에 당신 수술대 오르게 할 수는 없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당신한테 그런 수술을 못 시킨단 말이야.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다른 공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러자 저희 시부모님도 제 손을 붙잡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애미야. 아무리 우리 아들이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너한테 그런 희생을 하라고 할 수가 있겠니? 내가 너랑 사돈 들게 죄송해서라도 그렇겐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플 때 나 몰라라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도 받았어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결정한 거니까 응원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가 아파서 엄청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그 후 저와 남편은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천만다행으로 둘 다 아무 문제 없이 수술이 무사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오셔서 절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수술에서 깨어난 남편은 절 보고 미안하다며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 간이 당신 몸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린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잖아. 우린 실제로도 몸을 공유하게 됐으니까 더욱 우리 사이가 돈독해진 거라고 생각하자.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한테 이런 큰 수술까지 받게 하고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더 잘할게.
그렇게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와 남편은 일주일간의 입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몸의 장기를 일부 떼어낸 거다 보니 한동안은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요양을 하며 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댁에 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달려나와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몸도 안 좋고 피곤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아유,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내가 따뜻한 이불에 전기장판까지 켜줄 테니까 얼른 들어와서 쉬어라. 시부모님은 혹시라도 제가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감기라도 걸릴까봐 전전긍긍하셨어요. 게다가 간이식 수술을 한 이후엔 염분 많은 음식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일부러 반찬도 다 싱겁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수술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원래 간의 85%까지 흡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청 기뻐하시더군요. 아이고, 그거 참 잘 됐다. 내가 우리 예쁜 며느리 몸을 떼어낸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데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동서가 또 혼잣말로 빈정거리는 거예요. 참나, 다들 진짜 유난이시네. 어차피 다시 자라는 간인데 좀 떼어내면 어때서? 아휴, 누가 보면 아주 죽었다 살아난 줄 알겠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유난? 그러는 넌 네 남편이 간이식 해주겠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유난을 떨었어? 네 형님한테 그렇게 빈정거릴 거면 너도 그때 유난 떨지 말았어야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평소엔 싫은 소리도 잘 안 하던 시누이까지 나서더라고요. 그래요, 작은 올케 언니. 솔직히 우리 집에서 유난은 작은 올케 언니가 제일 많이 떨었잖아요. 우리 큰 올케 언니 덕분에 작은 오빠는 수술 안 하게 됐으니까 작은 올케 언니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고마워하기나 해요. 그러자 동서는 기분이 나쁘다면서 입을 삐죽 내밀고 하루 종일 툴툴거리더군요. 가족들이 다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왜 그 성격을 못 고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 음식도 하고 즐겁게 수다도 많이 떨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재밌게 놀다가 다들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직 저녁 먹을 시간이 안 됐는데도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주방에 가서 전도 집어먹고 떡국도 조금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엌에서 애들 밥을 먹이고 있던 동서가 또다시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유, 점심 먹은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또 먹어요? 애도 못 낳는 사람이 잘 처먹네요. 뭐라고? 애도 못 낳는 사람이 잘도 처먹는다고? 왜? 애 못 낳는 사람은 배고플 때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죠. 옛날엔 애 못 낳는 며느린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결혼한 지 10년 다 돼가는데 애를 한 명도 못 낳았으면 밥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렇게 돼지같이 식탐이 많으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동서 진짜 미쳤구나.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심한 막말을 해. 그래, 나 식탐 많은 돼지다. 요즘에 컨디션이 괜찮아져서 운동도 좀 하고 그랬더니 출출해서 좀 집어 먹었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먹은 게 동서한테 무슨 피해라도 줬어? 왜 사람 먹는 거 가지고 쓸데없이 시비 걸고 난리야? 피해를 주지 그럼 안 줬어요? 내 눈앞에서 집어먹는 거 꼴보기 싫다고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목소리만 더럽게 커가지고. 저도 형님이랑 이렇게 싸우는 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동서의 모습에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갑자기 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저희의 대화를 다 들으셨는지
잔뜩 화난 얼굴로 동서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둘째 너 잠깐 기다려.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들아,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방에서 조용히 좀 놀고 있을래? 시어머니는 조카들을 방에다 데려다 주시더니 다시 부엌으로 나오시더군요. 그런데 부엌으로 온 시어머니가 갑자기 동서의 뺨을 세게 후려치시는 거예요. 그 바람에 동선 물론이고 저까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둘째 너 도대체 언제까지 네 형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거야? 네 형님이 결혼하고 애가 안 생겨서 얼마나 힘든 시간 오래 보냈는지 뻔히 알면서 왜 자꾸 그 얘기를 들먹이고 기분 나쁘게 만드냐고? 형님이 애가 안 생기는 게 저 때문이에요? 그냥 전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건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냐고요? 그리고 형님은 애가 안 생겨서 아주버님과 둘이 알콩달콩하면서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지만 전 애새 키우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다 맨날 형님 편만 드시잖아요. 그까지 간이식 좀 해줬다고 맨날 공주 대접에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었거든요? 뭐라고? 그깟 간이식이라니.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나 알고 말하는 거야? 다행히 둘 다 수술이 잘 됐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수술하다 잘못됐거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을 수도 있어. 네 형님이 남편 하나 살려보겠다고 큰 결심하고 희생한 건데 아무것도 도와준 것도 없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딴 말을 짓거려? 결혼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면 남편한테 그 정도 해줘야지 정상 아니에요? 여자 구실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게 싫었으면 저처럼 애를 둘 셋은 순풍순풍 낳던가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부엌으로 달려오시더군요. 아까 셋이서 같이 외출을 하셨는데 소란스런 사이에 집에 들어오셨나 봐요. 시아버지도 동서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고 시동생은 동서를 아주 쥐잡듯이 잡더군요.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이 뭔데 자꾸 우리 형수님한테 그딴 식으로 대하는 거야? 나 솔직히 아직도 형수님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 내가 처자식 딸린 사람만 아니었어도 우리 형한테 내 간이식 해줄 거였는데 형수님이 나 대신에 수술해준 것 때문에 진짜 미안해 죽겠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우리 형을 살려준 형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형 어떻게 됐을지 몰라. 우리 가족이랑 영영 못 보게 됐을 수도 있다고. 아이 진짜 왜 다들 나만 갖고 난리야? 난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까지 동서한테 화를 내더군요. 재수씨,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내 동생 와이프니까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가족끼리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심한 말 짓거렸다간 제가 가만히 안 둡니다. 아시겠어요? 그땐 재수씨고 뭐가 없다고요. 아주버니까지 왜 이래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놈의 집구석 진짜 짜증나서 돌아버리겠다고. 왜 다들 형님 편이야? 왜 내 편은 하나도 없냐고. 동선 혼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엔 자기 분을 못 이겨 집 밖으로 혼자 나가버리더군요. 가족들 모두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동서가 집을 나가고 나자 시동생이 눈물까지 보이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저희 와이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형수님이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인데 저희 와이프가 저렇게 날뛰도록 내버려 둔 거 다 제 잘못이에요. 형수님, 제가 앞으로는 저 사람 형수님한테 함부로 못하게 만들게요. 제가 이혼한 한이 있어도 다신 저런 짓 못하게 만들겠다고요. 그러자 저희 남편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야말로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병에 걸리는 바람에 수술까지 받게 만들고 이젠 재수 씨한테 저런 수모까지 당하게 만들었으니 이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당신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렇게 당신 마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어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의 잘못인가요? 이건 다 개념 없고 인성이 더러운 동서 잘못이죠. 시부모님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앞으로는 자기 와이프 꼭 단속하겠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시동생이 동서한테 무슨 수를 쓰긴 쓴 걸까요? 그 이후로 시댁에서 모일 때마다 동서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맨날 저한테 시비 걸던 사람이 이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뭔 말만 하면 말대꾸도 안 하고 그냥 네 형님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그 본성을 쉽게 고칠 수는 없는지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혼자서 고기 반찬을 다 집어먹다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먹고 말았어요. 둘째 너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내가 이거 너 혼자 먹으라고 만든 건 줄 아니?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먹으라고 만든 건데 왜 며칠 굶은 사람처럼 혼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원래 고기 반찬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애 셋이나 키우느라 체력도 딸리고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각자 직장 생활하느라 힘든 건 똑같아. 그런데 넌 언제까지 애 셋 낳았다는 핑계 대면서 유난 떨 거야? 유난이 아니라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님도 애 셋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시누이가 동서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올케 언니가 우리 큰올케 언니한테 간이식 해주기 싫었으면 올케 언니처럼 애 셋 순풍순풍 낳지 그랬냐고 했다면서요? 그런 작은 올케 언니도 애 키우느라 힘들다고 징징댈 거면 낳지 말지 그랬어요. 올케 언니가 선택해서 낳았으면서 왜 그거 가지고 유난이에요? 아가씨까지 진짜 왜 이래요. 내가 말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진짜 다들 너무하시네. 그 이후에도 동선 거의 쭈구리처럼 자기 할 말도 못하고 주눅들어 지내더라고요. 나중에 시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만 더 말 함부로 하고 제멋대로 날뛰면 당장 이혼한다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혼하는 건 싫었는지 이제서야 저렇게 성격을 죽이고 조용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동서가 저보고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불러내더라고요. 형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워낙에 말을 툭툭 내뱉는 성격이라 형님한테 못할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 저 요즘에 진짜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제가 또 말실수할까봐 맨날 저승사자처럼 무섭게 지켜보고 우리 시댁 식구들도 다 저 미워하는 것 같아서 저 진짜 우울해 죽겠어요. 저요, 솔직히 형님이 우리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잘하고 다들 형님을 예뻐하시는 것 같으니까 괜히 시샘이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정도가 너무 심했나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적당히 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멍청했던 것 같아요. 동서, 그래서 그 얘기를 갑자기 나한테 왜 하는데? 동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뭐 없어지기라도 하는 거야? 예전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생활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우리 식구들한테 저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다들 형님 편이니까 형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저 요즘에 진짜 외톨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서럽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저를 시샘했던 것도 있고 애초에 말을 함부로 하는 성격인 것도 맞더라고요. 세상엔 말로 성공한 사람도 있는 반면 새치효로 인해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동서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동안 동서한테 당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사과 한번 한다고 해서 동서를 용서해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동서, 그렇게 힘들면 동서가 알아서 좀 잘해봐.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인데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동서 말대로
동서 내를 셋이나 낳은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말고 가족들 마음은 동서가 노력해서 직접 되돌려보라고. 알았어? 형님, 그러지 말고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하지만 전 더 할 얘기 없다고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동서는 계속 쭈구리처럼 지내며 저한테 자꾸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내는데 전 그냥 그 눈빛을 외면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한 사람을 제가 뭐하러 도와주겠어요? 앞으로도 동서랑은 사적으로 친해지는 일 없이 그냥 동서랑 형님 관계로만 지낼 생각이에요. 언젠간 동서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성격을 고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진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저한테 엄청 잘해주고 계세요. 이제 남편이랑 저랑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상태라 앞으로 남편과 함께 할 건강한 미래만을 꿈꾸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과 상의 끝에 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 결정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혜진아, 정말 잘 생각했다. 꼭 핏줄이 이어져야지만 가족이 아니야. 너희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딸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 시부모님이 널 아껴주시는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요즘 남편과 같이 입양을 알아보고 있는데 입양 절차가 참 까다롭더라고요. 아직은 저희 부부한테 어떤 아이가 찾아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키울 생각입니다. 제가 살면서 저희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받은 사랑만큼 나중에 입양하게 될 그 아이한테 사랑을 듬뿍듬뿍 줄 거예요. 제가 난임 치료를 하면서 인터넷 카페 같은 데도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가 그렇게 많다네요. 제가 난임을 겪어보니까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날 때도 많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동서처럼 아픈 곳을 쿡쿡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주변에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적으로 많이 지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엄청 힘이 많이 되거든요. 아참, 그리고 저처럼 가족을 위해 간이나 신장 등 장기 이식 수술을 하게 된 분들도 정말 응원합니다. 공여자뿐만 아니라 수혜자분까지도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편이랑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려고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